어느 날 우리 집에 김상배라고 하는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남편 고향에 살고 있는 철구 씨의 회사 상사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상배 씨는 갑자기 행방불명된 철구 씨를 찾고 있는 듯했다. 철구 씨 부부와 우리 부부는 친하게 지내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깜짝 놀라하며 철구 씨를 걱정했다. 그러자 김상배 씨는 혹시 뭐라도 알게 되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본인의 연락처를 놓고 갔다. 그날 밤 걱정하던 남편이 철구 씨 집에 전화해 김상배 씨가 다녀갔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철구 씨의 아내는 깜짝 놀라했다. 철구 씨 집으로 찾아간 김상배 씨는 철구 씨 아내에게 연하장 주소록을 달라고 했고 거기서 우리 집 주소를 알게 된 듯 했다. 하지만 철구 씨 집과 우리 집은 비행기를 타야 할 정도로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들여서까지 일부러 일면식도 없는 우리 집에 찾아온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철구 씨 집을 나서자마자 우리 집으로 곧장 온 듯했다. 철구 씨의 아내는 설마 주소록을 받자마자 바로 거길 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라고 했다.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김상배 씨는 철구 씨가 실종된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철구 씨 집에 찾아가 연하장 주소록과 핸드폰 이력 등 철구 씨의 정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연하장 주소록은 건네줬지만 철구 씨의 아내도 핸드폰 이력은 알지 못했다. 김상배 씨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갔다. 어느 날은 저녁 12시가 다 지나고 집을 찾아와서 뭔가 중요한 거라도 알게 됐나 싶었는데 아무 진전이 없다는 상황만 강조하더니 그냥 돌아간 적도 있다고 했다. 열심히 찾아주는 게 고맙긴 한데 그 행동들이 너무 괴이해서 철구 씨의 아내도 뭔가 섬뜩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하길 그러고 보니 철구랑 술 마실 때 김상배란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 철구 회사에 동성동명의 상사가 없다면 철구를 때린 상사가 그 김상배 씨일 거야. 서로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을 텐데. 라고 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면 그런 부하를 위해 늦은 저녁까지 해집고 다니고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친구 집까지 일부러 올 리가 있을까? 하지만 제3자가 모르는 일도 있을 거고 이런 의심이 큰 신뢰가 될 가능성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심은 커지기만 했다. 그러다 우리는 드디어 그의 수상함을 감지했다. 어느 날 철구 씨의 아내로부터 김상배 씨가 이번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철구 씨의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 지인들의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미 철구 씨의 아내가 사정을 설명하고 김상배 씨가 요주의 인물이라고 미리 말해뒀기 때문에 부모님은 철구 씨에 대한 물건이나 정보를 일절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 철구 씨의 부모님도 김상배 씨의 행동이 많이 이상했다고 하셨다. 철구 씨의 어머님이 김상배 씨에게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 그쪽이 이러면 괜히 수사에 혼선만 주게 되니 이제 빠져줬으면 해요. 라고 공손히 말하자 계속 싱글벙글하던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니 갑자기 볼까지 떨면서 무서운 얼굴로 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음을 되찾고는 아니요. 아끼던 부하가 실종되는걸요. 당연히 걱정되죠. 라고 했다고. 표정과 목소리가 너무 상반돼서 소름이 돋으셨다고 한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아무 진전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무려 김상배 씨가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김상배 씨는 몇 년씩이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입수한 확실한 증거에 따르면 그건 몇억 원에 이르는 돈이었다. 김상배 씨의 자택을 수사하자 은닉 금고와 통장이 몇 개나 발견됐고 그 안에는 거액의 돈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건 김상배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철구 씨가 알게 됐고 그래서 계속 철구 씨를 찾아다녔다는 거였다. 경찰은 김상배 씨의 컴퓨터도 수사했는데 거기엔 인적 드문 산을 검색하거나 무기를 구입한 흔적들도 포착됐다. 아마도 철구 씨를 찾아내면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하려던 속셈인 듯했다. 남편에게 김상배 씨의 체포 소식을 듣자 첫인상에서 느꼈던 괴리감의 실체를 비로소 알게 돼서 너무 소름이 돋았다. 만약 철구 씨가 남편에게 그 증거를 보냈다면 우리가 모르고 그 증거를 열어볼 가능성도 있었다. 그리고 겉보기엔 부하를 챙기는 좋은 상사 같았던 김상배 씨에게 그 증거를 건넬 가능성도 있었다.
만약 남편이 그 증거를 철구 씨의 아내에게 건네받고 회사에 대신 전해주러 가는 모습을 김상배 씨가 봤다면 우리 남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와 내 남편, 철구 씨의 아내도 뭔가 좀 섬뜩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 의심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생존 본능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철구 씨의 부모님이 김상배 씨에게 나서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얼굴 표정이 싹 변했다고 했는데 그건 김상배 씨의 머릿속 저울이 기우는 대로 반응했기 때문인 것 같다. 만약 그때 김상배 씨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시끄러운 노인네들이라며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김상배 씨는 철구 씨의 친구나 가족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횡령 증거를 건네받았을 거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래서 눈치채기 전에 먼저 그 증거를 가로채기 위해 우리 집, 철구 씨 집, 부모님과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뭐 나온 게 없는지 쑤시고 다녔던 것이다. 경찰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철구 씨가 이미 김상배 씨 손에 살해됐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철구 씨가 그동안 증거를 모으기 위해 숨어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철구 씨가 숨어 다녔던 이유는 애매한 증거로 김상배 씨를 경찰에 신고해봤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될 거고 횡령 사실을 고발한 자신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였다. 철구 씨는 김상배 씨가 실형 판결을 받을 증거가 다 모일 때까지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내에게조차 연락을 못했던 건 혹시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들키면 김상배 씨가 철구 씨의 은신처를 알아내기 위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죽었다고 믿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내는 계획대로 철구 씨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철구 씨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고 한다. 많이 걱정했지? 미안해. 살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난 당신이 정말 죽은 줄. 정말 미안해. 이제 다시는 위험한 일 하지 않을게. 당연하지. 내 남편도 넌 왜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냐? 그게 너의 유일한 단점이야.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횡령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 매년 회사 돈이 안 맞아서 계속 이상하게 생각했었거든. 근데 몇 년 전부터 그 상사 신수가 화내지더라고. 그래서 계속 물밑 조사를 해온 거야. 그 사람이 예전부터 널 싫어하고 있던 건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걱정한 거야.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놈 머리가 똑똑하거든. 그래서 내가 필사적으로 움직여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널 누가 말리겠냐.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네 아내분은 울리지 마라. 매일을 절망의 늪에서 사셨어. 그 이후 김상배 씨는 확실한 증거에 의해 변명할 여지도 없이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원래도 업무 평가도가 좋았던 철구 씨는 이번 일로 인해 회사 측의 감사 인사와 함께 대폭 승진됐다. 철구 씨는 사장님도 친히 아끼는 부하였기 때문에 내 명을 단축시킬 셈인가?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김상배 사건은 뉴스로도 흘러나왔고 마치 드라마 같은 사건이라며 여러 미디어에서 다뤄지다 막을 내렸다. 그 후 철구 씨 부부는 그 사건의 답례로 1박 2일간 놀다 가라며 우리 부부를 집에 초대했다. 분명 부정한 일을 폭로하는 건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철구 씨의 목숨도 지키고 아내분의 웃음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었다. 내 이름은 이하루. 내 남편 도경과 단둘이 살고 있고 나는 현재 알바를 하고 있다. 내 남편은 나보다 10살 많은 40살이고 우리 부부는 현재 결혼 5년 차다. 우린 사내 연애로 맺어졌고 결혼으로 인해 퇴사한 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시작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불임치료와 시험관을 병행하며 여러모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아이를 포기하자 비로소 스트레스 없는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런 요즘 딱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 그건 반년 전부터 퇴근도 늦어지고 쌀쌀맞아진 남편의 행동이었다. 남편은 잦은 야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뭔가 의심스러웠다. 피곤한 것 치고는 머리 세팅도 완벽하게 하고 나가고 매일 몸냄새에도 신경 쓰는 등 지금까지 없었던 행동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이미 마음속으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차마 말할 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폰에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건 모르는 번호인데 누구지? 여보세요? 도경 씨의 아내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도경 씨의 여친인 김연호라고 해요. 여친이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도경 씨와 헤어져 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도경 씨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해요. 쿨하게 패배를 인정해 주세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죠. 당신은 도경 씨의 불륜녀라고요? 그걸 제가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진짜 시끄럽네. 이혼만 해준다면 위자료는 챙겨줄게요. 뭐라고? 아, 겁나 끈질기네. 저 지금 임신했거든요. 말도 안 돼. 진짠데? 우린 애가 있다고요. 그니까 빨리 그 집에서 나와주세요. 그래요, 그럼. 남편 짐부터 보낼게요. 네? 그니까 집 주소랑 이름 알려달라고. 난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 이 집에서 나갈 생각 없으니까. 그런 건 도경 씨가 다 아니까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그 불륜녀는 남편과의 불륜을 폭로한 것도 모자라 태도도 적반하장이었다. 나 역시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는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확신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밤 평소처럼 늦은 시간에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따졌다. 그랬더니 남편은 불륜 사실과 불륜녀의 임신을 깨끗이 인정했다. 남편은 주눅도 들지 않고 담담히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일단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 난 연호 집에서 지낼게. 알았어. 짐 보낼 테니까 그 여자 집 주소랑 이름 좀 알려줘. 알았어. 결혼하고 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나를 향한 감정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그 후 그 불륜녀에 대해 알게 됐는데 남편보다 20살이나 어린 20살짜리 여자애고 직장에서 만난 사이였다.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자 남편은 전보다 더 집에 늦게 들어왔고 말도 없이 외박하는 일도 많아졌다.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자 나도 냉철해질 수 있었고 이젠 그냥 이혼하자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불륜 때문에 이혼을 선택한 남편과 아무렇지 않게 불륜을 저지르는 그 여자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다. 몰래 복수 준비를 시작한 나는 최고의 타이밍에 그 복수를 실행하기로 했다. 복수전을 성공시키려면 남편의 회사 사람들에게도 협조를 구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결혼 전 내 직장 상사였던 분께 사정을 설명하고 남편에게 들은 불륜녀의 이름을 알려주며 뒷조사를 부탁했다. 현재 그분은 승진해서 부장이 되셨다. 한 차례 설명이 끝나자 남편과 불륜녀의 막대먹은 행동에 극대노하셨고 부장님은 완벽한 내 편이 되어주셨다.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제 남편과 불륜녀를 불러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무려 불륜녀가 셋이 이야기 좀 하자며 먼저 연락을 줬다. 내 작전에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바로 승낙했고 이번 주말 우리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당일 아무것도 모른 채 불륜녀는 뻔뻔스러운 얼굴로 우리 집에 왔다. 남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해벌쭉한 얼굴로 불륜녀를 챙겨주고 있었다. 한자리에 모이자 불륜녀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잠깐을 외쳤다. 잠깐만, 오늘 한 명 더 부른 사람이 있거든. 한 명 더? 그런 말 안 했잖아. 띵동. 아, 마침 왔나 보네. 네. 대체 누굴 부른 거야? 그게 바로 나야. 부장님, 여긴 어떻게? 부장님? 나는 부장님께 미리 연락해서 증인으로 참석해달라고 부탁드려놨었다. 지금까지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두 사람은 아주 얌전해졌다. 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서로 이야기들 하세요. 이야기를 하자고 한 건 그쪽이잖아요. 빨리 말해봐요. 일단 이혼부터 하자. 위자료도 다 챙겨줄게. 이혼하고 싶은 이유는? 그건 내 앞에선 말하기 힘든 내용인가? 저흰 사귀고 있어요. 제 배엔 도경씨의 아이도 있고요. 그니까 이혼해주세요. 그거 정말 도경씨 아이 맞아? 당연하죠.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네?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불임이었던 건 내가 아니라 남편 쪽이었어. 뭐라고? 장난하지 마. 의심되면 검사를 받아보든가. 불임 치료받을 때 혹시 모르니 남편 쪽도 검사해보는 게 좋다고 해서 시험관 시술할 때 검사했었어. 그럼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한 거야? 말하려고 했는데
곧바로 우리가 아이를 안 갖기로 했었잖아. 당신 상처 주기 싫어서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말도 안 돼. 그럼 연호가 임신한 건? 그건 내가 설명해 줄게. 회사에서 정보를 모아왔거든. 연호 씨랑 친한 직장 동료한테 라인 좀 보여달라고 했어. 누구 아인지도 모를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민했었지? 야, 저게 진짜야? 증거라면 여기 있어. 라인 대화 내용도 다 캡처해놨거든. 이거 봐. 캡처 사진을 본 남편은 자신이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극대노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와의 이혼 이야기도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하길래 나는 솔직한 심정을 다 털어놓기로 했다. 뭐? 이제 와서 뭐라고? 당신하고는 예정대로 이혼할 거야. 위자료도 제대로 받아낼 거고. 그치만 난 이 여자랑 헤어질 건데? 그럼 우리가 이혼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이 집에서 나랑 같이 살자. 당신은 불륜이나 저지르는 최악의 남잔데 내가 왜 같이 살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왜 내가 나가는데? 왜냐고? 당신이 직장에서 잘리면 월세 낼 돈도 없을 테니까. 짐은 벌써 착불로 다 보내놨어. 그리고 이 집 열쇠도 다 바꿔놨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열쇠로는 이제 못 들어와. 직장에서 잘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회사는 절대 불륜을 용납하지 않거든. 두 사람 다 징계 처분될 테니 각오해. 이럴 수가. 나와 부장님에게 쫓겨난 두 사람은 말다툼하며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후 두 사람은 당연히 헤어졌고 연호는 미혼모가 됐다고 한다. 두 사람의 불륜 소식은 회사 내에도 금방 퍼져버렸다. 회사 근무가 어려워진 두 사람은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스스로 퇴사했다. 그와 동시에 나와의 이혼도 성립됐다. 현재 전 남편은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하기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고 한다. 살 곳이 없어져서 얼마간은 멀티방 같은 데에서 숙박을 하다가 겨우 낡은 아파트를 빌려 살게 됐다고 한다. 참고로 불륜녀 연호에게도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위자료를 갚기 위해 임신 중에도 애를 낳고도 계속 일을 해야 하니 엄청 고생하고 있겠지. 당연히 시부모님께도 불륜 사실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가족들도 그와 손절했다고 한다. 이혼 반년 후 전 남편이 초라한 옷에 헬쑥해진 몸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현관 앞엔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의 전 남편이 서 있었다. 하루야, 제발 부탁이니 나 좀 용서해줘. 회사도 잘리고 부모님이랑도 연이 끊겨서 도저히 2천만 원을 갚을 수가 없어. 이제 와서 내게 매달려도 나는 전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1도 없었다. 그래서 울고 매달리는 전 남편을 쫓아냈다. 이혼 후 나는 부장님께 재취업 자리를 소개받았고 전 남편이 나간 집에 혼자 살며 쾌적한 돌싱 생활을 즐기고 있다. 불륜을 저지른 남자를 용서할 마음은 아마 평생 안 생길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전 남편과 불륜녀 연호는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은 강리나. 현재 대학교 2학년이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 있는 대학에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다. 친구들과 사이도 좋아서 쉬는 날에는 밖으로 놀러 다니거나 술도 한잔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건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 효은이와의 일이다. 1학년 봄, 아직 친구가 없었던 나는 학교에서 혼밥을 하고 있었다. 혼자 먹어? 괜찮으면 같이 먹을래? 효은이는 그런 내게 먼저 말을 걸어줬다. 효은이는 다정하고 솔직한 아이였다. 살짝 순수한 면도 있어서 같이 있으면 즐거웠다. 그러다 점점 좀 이기적이랄까?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갔다. 갑작스러운 약속 변경과 지각을 밥 먹듯 하면서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라며 사과도 하지 않았다. 길을 헤매는 아줌마가 있어서 집을 나오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지 뭐야. 친척이 돌아가셔서 등등 내가 결코 트집 잡을 수 없는 변명뿐이었다. 처음엔 4-5번에 한 번꼴로 지각을 했다. 나는 그 변명들이 진짠 줄 알고 걱정도 했었다. 그러다 점점 지각의 빈도가 3번에 한 번꼴로 늘더니 이젠 거의 매일 지각에 약속을 당일 취소하기도 하고 지각을 해도 같은 변명을 반복하게 됐다. 지금까지 효은이의 변명으로 돌아가신 친척이 대체 몇 명인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남의 물건을 빌려가 놓고 더럽게 쓰거나 잃어버리는 일도 허다했다. 하지만 효은이는 물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미안,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뻔한 변명으로 끝내버렸다. 처음엔 나도 효은이랑만 다녔었는데 자꾸 효은이의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게 됐고 다른 친구들도 생기게 돼서 조금씩 멀리하다가 이젠 아예 피하게 됐다. 순수하다 못해 눈치가 없었던 효은이는 내가 자길 왜 피하는지 일도 모르겠다는 듯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왔다. 피하기는 했어도 거절하거나 확실히 선을 긋진 못했다. 그래서 결국 2학년이 된 후에도 나는 효은이의 그런 행동들을 눈감아주게 됐다. 효은이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용돈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도 해야 했고 안 그럼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효은이가 내 물건을 빌려가서 망가뜨려도 그녀의 부모님께 일러바치진 않았다. 그닥 비싼 게 아니기도 했고 부모님이 매우 엄격하셨기 때문이다. 효은이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도 그녀를 서서히 멀리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효은이가 달라지게 된 계기가 생겼다. 술을 마시다 문제가 생겼다며 효은이에게 연락이 온 것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취해서 친구의 스마트폰을 부신 듯 했다. 이거 어떡하지? 변상해달라는데 진짜 어떡하지? 라고 물었다. 당연히 물어주고 사과해야지. 라고 하자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친구인데? 그리고 난 사과했어. 그리고 기계값이 100만 원이라던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갚아? 라고 했다. 거기서 지금까지 친구라고 너무 봐줬다 라는 반성을 하게 됐다. 있잖아, 남의 물건을 부쉈으면 사과도 하고 변상도 해야 하는 거야. 그게 친구에 대한 예의 아닐까? 왜 그런 말도 있잖아. 사과로 끝나면 경찰은 왜 있냐고. 그리고 우리 벌써 20살이야. 본인 행동에 책임은 져야지. 이 나이 먹고 나는 기본 도덕, 매너에 대해 설명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며 그치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아니야 됐어. 다시 한번 친구랑 말해봐야겠어.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뭐 알바를 하든 부모님께 사정을 하든 최악의 경우 나한테 돈 빌리러 오는 거 아냐? 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며 도망치려고 했다고. 그러다 피해자 친구에게 솔직히 이거 사기 아니냐? 공갈 아니냐고.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고 따지더니 정말 경찰서로 뛰어갔다고 했다. 물론 경찰은 상대해주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됐고 다음 날 울면서 나를 찾아왔다. 부모님께 머리 숙여 받아낸 돈을 가지고 갔지만 이제 필요 없다며 친구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효은이의 모습을 보게 됐고 나도 모르게 감동하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그 피해자 친구를 잘 설득해보겠다고 했다. 이야기해본 결과 돈도 받아주기로 했고 어찌어찌 사이도 나빠지진 않은 듯해서 모든 게 만사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그 사건 이후 다 같이 여름방학 여행에 가게 됐다. 기분이 너무 좋았던 우리는 서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러다 아영이란 친구가 내 모자를 쳐서 강에 빠뜨려버렸다. 급하게 주워보려고 했지만 강의 유속이 너무 빨라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눈앞에 있던 모자는 떠내려가고 말았다. 어쩌지? 미안해 리나야. 내가 물어줄게. 저 모자 얼마야? 라고 했지만 오래된 모자기도 했고 즐거운 마음에 괜찮다고 거절했다. 그랬더니 여태 재밌게 웃고 있던 효은이가 갑자기 아니 안 되지. 빨리 물어내. 라며 정색했다. 갑작스러운 정색에 모두들 효은을 보며 쟤 왜 저래? 이러며 소곤거렸다. 효은이의 말에 기가 눌린 아영이는 그래 효은이 말이 맞아. 리나야 내가 꼭 물어낼게 제발 라고 했다. 아니야 저거 얼마 안 하는 거야. 산지도 오래됐고 벌써 얼만지도 까먹었는걸. 그니까 안 물어줘도 돼. 효은이 너도 이제 그만해 라고 아영이에게 말한 후 효은이에게도 딱 잘라 한마디 했다. 그러자 효은이가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입술을 깨물며 난 용서 안 해줬잖아. 사과로 끝날 거면 경찰은 왜 있냐고 했던 건 니나 너였잖아. 그럼 아영이한테도 제대로 책임지라고 해야지. 너무해.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 건데? 효은이의 말을 듣자마자 지금까지 일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며 너무 짜증이 났다. 내 모자를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잖아. 모자 중엔 돈을 받아야 할 정도로 비싼 모자도 있기야 있겠지. 근데 저 모자랑 스마트폰은 차원이 달라. 나는 스마트폰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그 상황과 관계성을 쉽게 설명했다. 하지만 효은이는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진짜 너무해.
아영이는 반성도 안 하고 있잖아. 라며 계속 난리쳤다. 반성을 왜 안 하냐는 말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할 말이지. 결국 모처럼의 여행은 엉망이 되고 말았고 그날은 그냥 집에 돌아가기로 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효은이와는 그냥 절교를 하거나 당분간 거리라도 둬야겠다고 고민하던 중 리나 걘 내 부모님도 아니면서 항상 사람 깔보는 게 재수없어. 걔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효은이가 다른 친구에게 보내려다 내게 잘못 보낸 내 뒷담 라인이 왔다. 선 넘네 싶었는데 잘못 보냈어. 미안.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라며 곧바로 또 라인이 왔다. 그 라인을 보자마자 열받는 걸 넘어 헛웃음이 나왔다. 그날 같이 놀았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며 효은이와의 절교 선언을 했다. 다른 친구들과는 연락하고 지내도 효은이 라인은 차단할 거라고 말했고 내게 효은이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렇게 나는 효은이와 멀어졌다. 리나야, 너 왜 내 라인을 안 봐? 그것보다 너 요즘 차가워졌어. 내가 뭐 잘못했어? 라며 딱 한 번 효은이가 내게 말을 건 적이 있었는데 뭐? 내가 차가웠나? 미안. 근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한 후 그냥 계속 무시했다. 효은이가 다른 친구에게 또 내 뒷담을 한 듯 했지만 그 친구들도 점점 효은이를 멀리하게 됐고 효은이는 결국 왕따가 되고 말았다. 친구를 무시하는 일은 마음이 아프지만 효은이도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 솔직히 자업자득이었다. 현재는 다른 친구들과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를 보내고 있다. 잠자리를 거부했더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저축한 걸 다 써버렸다. 바람을 눈치챈 건 저축해둔 돈을 다 쓴 걸 알게 됐을 때였고 알아보니 예감이 맞았던 것이었다. 남편의 요구를 거절했던 건 내가 임신 중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임신 중이라고 꼭 관계를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에겐 무척 중요한 문제였다. 나에겐 이번 임신이 처음이 아니었다. 예전에 한번 남편의 아이를 가졌었다. 처음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보다 자기 성욕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했다. 내가 지금은 중요한 시기니까 그런 건 좀 자제하자 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무시하고 억지로 행위를 했다. 그때 배가 눌려서 그만해 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유산하고 말았다. 물론 초기 유산은 흔해서 그게 원인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엔 절대로 후회할 짓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의 말에도 굽히지 않고 거부했다. 그 덕분인지 뱃속의 아기는 별 문제 없이 자라 안정기에 들었다. 그럴 때 일이 벌어졌다. 통장에 들어있어야 할 저금이 전부 사라진 것이었다. 물론 나는 남편에게 이 일을 추궁했다. 통장이 텅텅 비어있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당신 바람 피우고 있지? 네가 탓할 자격이 있어? 날 거부했잖아. 난 네 남편이야. 네가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근데 네가 거부하니까 그렇지. 지난 임신 때 기억 안 나? 당신이 내가 배 아프다고 말해도 전혀 안 멈췄잖아. 아기 생각 좀 해. 뭐? 그건 네가 맘대로 임신한 거잖아. 난 한 번도 아기 원한다고 한 적 없어. 나는 남편의 말에 화나는 걸 넘어 황당했다. 잘도 그렇게 말하네. 전에 내가 피임하라고 했을 때도 들은 채도 안 했으면서 그렇다고 해도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되진 않아. 그래, 넌 임신해서 날 거부했고 돈도 이젠 없어. 너랑 있을 이유가 없네. 이혼하자. 왜 멋대로 쓴 거야? 그 통장엔 아기를 위한 출산 비용 같은 것도 들어있었잖아. 써버리면 다야? 다 돌려받을 거야? 뭐라고? 처음부터 따지면 네가 임신 따위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난 애 같은 거 필요 없어. 다시 유산해버려. 라며 남편은 나를 퍽 밀쳤다. 그때 등을 식탁에 세게 부딪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이렇게 유산하면 너도 더 잔말 못할 거 아니야. 애가 없어지면 돈도 필요 없고. 그렇게 말하곤 집을 나가버렸다. 다시 배가 아파졌어. 나는 필사적으로 버티면서 구급차를 부르고 기절했다. 그리고 눈을 뜨자 침대 위에 있었다. 아기는 어떻게 된 거야? 일어난 일을 떠올리고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는데 옆에 있던 간호사가 괜찮아요. 아기는 무사해요.
다행이다. 지금 가족분을 불렀는데 남편분이 안 받으셔서 부모님께 연락드렸어요. 이런 짓을 한 장본인이 전화를 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병원에 잠시 있자 부모님이 달려오셨다. 괜찮니? 엄마 걱정시켜서 미안해. 그런 건 됐고 네가 제일 중요해. 네 남편 부모님한테도 연락했어. 뭐? 근데 와주실까? 남편네 부모님은 지방에, 그것도 아주 멀리 사셔서 결혼했을 때 이후론 잘 못 만났다. 그쪽도 바로 여기로 오신대. 너 전에는 잘 안 됐잖아. 엄마가 말한 대로 시부모님은 다음 날에 병원에 오셨다. 수민 씨 괜찮아? 아, 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빈혈? 안색도 안 좋네. 시부모님은 나를 무척 걱정스럽게 바라보셨다. 나는 시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고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시부모님께 남편에 대해 전부 얘기하기로 했다. 그러자 아버님은 분노에 몸을 떨며 이 자식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하고 어머님은 수민 씨 지금까지 너무 미안해. 힘들었지? 그의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지 걱정했는데 자상하게 말해주셔서 나도 모르게 울고 말았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랑은 헤어지려고요. 죄송합니다. 당연하지. 그런 놈이 아버지가 되는 건 절대 못 봐. 수민 씨는 지금부터 아기만 생각해. 건강하게 잘 낳아야지. 네. 그렇게 시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후 바로 남편을 불러낸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버님은 남편을 끌고 병원으로 왔다. 간호사님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인실 마련을 부탁했다. 아버님은 방으로 남편을 데려오자마자 지금 당장 써. 수민 씨가 말하는 대로 위자료를 내겠다고. 뭐? 내가 왜? 난 몰라. 애초에 얘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바람을 피우게 된 거야. 그러자 어머님이 입 다물어 이 한심한 놈아. 예전에 네가 한 짓 때문에 수민 씨는 유산을 겪었어. 네가 정상이라면 다음엔 꼭 아기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근데 너란 놈은 부끄러운 줄 알아. 라며 힘껏 뺨을 쳤다. 네가 못 내겠다고 하면 너희 이혼하기 전에 내가 손주한테 생전 증여로 유산을 줄 거야. 웃기지 마. 얘랑은 이제 이혼할 거니까 엄마 아빠 유산은 내 거잖아. 넌 이제 내 아들도 뭣도 아니야. 이 일 끝나면 너랑은 절연이다. 잠깐만. 알겠어. 그냥 이혼 안 할게. 그 애도 내 애로 키울게. 그럼 됐지? 남편을 보며 이 인간은 정말 쓰레기란 걸 깨달았다. 시부모님도 같은 생각인 듯한 표정이었고 어머님이 아버님께 당신 우리한테 아들은 없던 거야. 그렇지? 라고 하자 그래. 이런 놈은 몰라. 수민 씨도 이놈이 이혼 안 하면 협의 이혼하면 돼. 모든 비용이랑 변호사는 우리가 부담할게. 그 말을 듣고 내 돈이? 라며 남편은 절망한 듯이 주저앉았다. 그리고 곧 남편은 이혼 서류에 사인했고 우리는 이혼했다. 물론 위자료도 치료비도 전부 시부모님이 제일 좋은 변호사를 붙여주셔서 톡톡히 받아냈다. 그 후 남편은 집도 전부 빼앗겼다. 내 명의로 되어 있던 빚도 전부 내가 관여한 게 아니란 게 증명돼서 남편은 빚까지 갚아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들리는 얘기로는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딱 걸맞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남자 아기를 낳았다. 남편과는 연을 끊었지만 남편과 연을 끊은 시부모님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있다. 나는 본가에서 살게 되었는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낼 때마다 아들에게 어울리는 아기 용품을 보내주시는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이다. 전 남편과 이혼해서 나와 전 시부모님은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아들에겐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교류할 생각이다. 당시 나는 남자친구와 반년 동안 만나서 슬슬 결혼 얘기도 나오고 있었다. 결혼하게 되면 서로의 가족이 친척이 되니까 가족 얘기도 했는데
그때 처음 남자친구에게 여동생이 있는 걸 알게 됐다. 들어보니 여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머니의 재혼 상대가 데려온 아이라고 한다. 나는 그의 여동생과 만나보고 싶어서 다음에 너희 집 가보고 싶어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뒤 그의 집에 가게 됐다. 그의 집은 무척 컸고 마당에는 창고 같은 조립식 주택이 있었다. 실례하겠습니다 라며 들어가자 어머니가 계셔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어머, 어서 와. 편하게 있다가. 네, 감사합니다. 마실 거 가져갈 테니까 2층에 내 방에 올라가 있어. 그래. 그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아직 보지 못한 여동생을 찾고 있었다. 그때 마당에 여자아이가 보여서 여동생인가? 라고 생각하며 바라보자 그가 내 방은 이쪽이야 라고 말했다. 근데 방금 여동생이 보이길래 인사할까 해서. 뭐? 쟤는 됐어. 정신도 이상하고. 뭐? 쟨 우리 집에서 쓰레기거든. 쓰레기라고? 그가 내뱉은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자기 여동생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아무리 친동생이 아니라지만 자기 여동생을 그런 취급하다니. 그날은 결국 여동생을 만나지 못하고 그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갔다. 하지만 그가 쓰레기 취급했던 여동생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 다음 날 다시 그의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그도 좋다고 해서 주말 1시 반에 놀러 가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당일날 15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어떡할지 고민하는데 그의 집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건 그와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한테 줄 밥은 없어? 제발요. 이제 이틀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가다니 너 도둑이야? 제발 제게 음식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해봐. 밥 주세요. 부탁이에요. 누가 너 같은 거한테 준대? 뭐야, 남자친구랑 어머니 아냐? 나는 그의 집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그들이라곤 믿을 수가 없어서 충격을 받았다. 그때 뒤에서 아유, 또 괴롭히고 있네. 진짜 불쌍해라. 저 또라니. 이 동네에선 유명해. 저렇게 엄마랑 아들이 수민이를 못살게 굴거든. 아빠는 따로 살아서 모르는 것 같아.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집안에도 안 들여보내줘. 네? 집안이라니. 그럼 어디서 지내요? 집 옆에 있는 헛간에서. 이웃이 들려준 얘기에 나는 깜짝 놀랐다. 밥을 안 줘? 집은 헛간이라고? 남편이 돈을 잘 버는지 아들 타는 차도 좋고 엄마는 명품만 입고 다녀. 근데 수민이는 옷도 낡았고 잘 씻지도 못해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갈 곳이 없어. 말도 안 돼. 나는 그의 집으로 가서 곧바로 헛간으로 향했다. 그러자 그가 나를 눈치챘는지 말을 걸었다. 마당으로 들어와서 뭐해? 뭐 하냐니, 수민이를 만나러 왔어. 뭐? 왜 저번부터 걔 얘기만 하는 거야? 걘 그냥 신경 쓰지 말라니깐. 신경 쓰지 말라니. 아까 너랑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웃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줬어. 너 초등학생인 동생한테 대체 얼마나 심한 짓 하고 있는 건지 알아? 친동생도 아닌데 뭐. 최악이야. 그를 무시하고 헛간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낡은 테이블과 더러운 담요 한 장, 그리고 꼬질꼬질하고 야윈 수민이가 있었다. 네가 수민이니? 오지 마. 괜찮아. 난 수민이를 도와주러 온 거야. 나랑 같이 나가자. 안 돼. 또 오빠랑 엄마한테 혼날 거야. 언니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같이 나가자. 그러자 뒤에서 남자친구가 뭐 하는 거야? 아무리 너라도 용서 못해? 어떡하려고? 마음대로 해봐. 이게 보자 하니까. 멈춰! 날 때리려고 하던 그는 여러 명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너 경찰 불렀어? 당연한 거 아냐? 바보도 아니고 혼자 왔을 리가 없지. 젠장, 이건 놔! 그가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동안 그의 어머니도 경찰에 붙잡혔다.
내가 대체 뭘 했단 거야? 이건 놔, 이 자식아. 망할, 기껏 결혼해주려고 했더니 이 망할년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그를 힘껏 치고 말았다. 너 같은 남자는 내가 거절이야. 그가 경찰차로 연행된 뒤 나는 수민이에게 났다. 어머니 쪽도 아버지한테 무섭게 혼이 났다는데 당연한 일이다. 그 둘이 체포되고 조금 지나서 수민이의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다. 그리고 한 카페에서 만났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서 수민이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래요. 아빠랑 같이 살기 시작하고 그렇게 꼬질꼬질했던 수민이는 이제 평범한 여자아이 같아서 안심했다. 수민아, 새로운 곳에서 친구 많이 사귀어야 해. 응, 언니 고마워. 난 수민이 일로 파혼하게 됐지만 위자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톡톡히 받아냈고 무엇보다 한 여자애를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부디 그 애가 지금까지 괴로웠던 만큼 아빠와 항상 행복하면 좋겠다. 회사 동료의 결혼식이 아수라장이 된 이야기이다. 우리 회사는 일에 지장만 없다면 사내 연애도 허용되는 나름 자유로운 회사였다. 원래 직장을 다니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잘 없어서 회사의 이런 분위기를 다들 좋아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는 몰래 만나거나 대놓고 사귀는 등 다양한 커플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해는 유독 결혼이 겹쳐서 같은 달에 2번이나 결혼식에 참석하는 일이 많았고 동료들과 요즘 진짜 결혼식 너무 많아. 이제 그만 좀 가고 싶다. 라며 괜히 투덜거렸다. 하지만 어김없이 청첩장은 날아왔다. 동료인 수민이는 같은 동료인 무진이와 결혼하게 돼서 다들 꼭 결혼식 와야 해. 청첩장 보낼게.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애인도 없고 지출도 많아서 가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수민이는 자기가 예쁘단 걸 항상 자랑해댔고 나한테 아영이 넌 얼굴이 딱해서 남자도 못 만나네. 딱해라. 내 유전자를 나눠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며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사실 축하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결혼식도 하든 말든 딱히 참석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만 빠질 수도 없어서 결국 참석하기로 했다. 그리고 당일날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 수민이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단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식은 진행됐고 여러 사람이 축하 연설을 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마지막 연설은 회사 상사 차례였다. 상사는 술에 취해 잔뜩 들떠선 무대로 올라왔다. 참고로 이 상사의 술버릇은 고약하기로 유명했고 회식 때도 취해서 여직원을 만지거나 남직원한테 설교를 늘어놓거나 해서 기피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결혼식이었고 부모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설마 이상한 짓을 하진 않겠지라며 모두 걱정하고 있었다. 연설이 시작되고 처음엔 평범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중간부터 완전히 술 취한 아저씨가 돼서 결국 사고를 쳤다. 나는 수민 씨가 신입으로 와서 환영회를 했을 때부터 호텔에 데려가서 그 뒤로 관계를 이어오고 있어. 라고 말했고 상사의 말에 식장은 얼어붙고 신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상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를 계속했다. 우린 결혼하더라도 계속 이 관계를 이어가자고 약속했어. 수민이는 무진 씨 것이기도 하고 내 것이기도 해. 흐하하, 좋다. 둘을 위해 건배. 나와 수민이를 위해서도 건배. 라며 불륜관계였단 걸 스스로 폭로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란 걸 굳게 다짐했다. 신부의 부모는 충격으로 쓰러지고 신부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고 신랑은 멍하니 굳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상사가 야, 당장 저 자식 끌어내! 라며 고함을 쳤고 그 소리에 신랑의 동료들이 뛰쳐나갔다. 이미 식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상사는 술에 취해서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부하 직원에게 너희들 지금 상사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라며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지만 곧바로 어딘가로 끌려나갔다. 그 후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 모두 식장에서 사라졌다. 직원들도 당황스러운 듯했다. 하객들은 야, 그럼 상사랑 수민 씨랑 불륜이었던 거야? 말도 안 돼. 그러고 결혼식을 올린 거야? 진짜 대박이다. 라며 각자 자리에서 쑥덕거렸다. 그렇게 잠시 있다가 직원이 마이크로 상황을 얘기했다. 당연히 결혼식은 중단되고 축의금은 반납하며 식사는 어떻게 할지 고민했지만 일단 그 자리는 양가 측에서 취소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 후 신랑 측에 낼 위자료를 포함해 이런저런 비용 전부를 신부 측이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신부 측은 같은 금액을 신부의 상사에게 청구했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수민이와 불륜을 한 상사는 기혼자로 아내분이 남의 남편이랑 잔주제에 뭐라고? 우리가 위자료를 왜 내? 잘못한 건 당신이잖아. 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한다. 아내분의 말이 맞긴 하다. 아내분 입장에서 보면 상간녀가 무슨 헛소리야 라고 느끼겠지. 자기 가정을 박살내놓고 본인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자기 남편이랑은 관계를 이어가다니 웃기지도 않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양쪽 변호사를 통해 얘기한 결과 일단 나눠서 부담하게 됐다고 한다. 신랑 신부는 어떻게 됐냐 하니 둘 다 회사는 그만두고 신랑은 얼마 안 있어 다른 지역의 회사로 이직했다는 것 같다. 다들 신랑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왜 네가 일을 그만둬? 넌 피해자인데 당당해야지 라고 말했지만 그런 눈길을 받는 것도 싫었던 것 같다. 그런 추태를 부린 신부는 본가에 갇혀 있다고 들었는데 결혼식 비용이나 신랑한테 낼 위자료 액수가 너무 커서 밤낮 할 거 없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사건의 원흉인 상사는 사실 사장의 가족으로 그런 일을 벌였으니 바로 잘릴 거란 소문이 돌았지만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원들이 역시 사장 가족이니까 조용히 넘어가는구만. 그러게 결혼식을 망쳐놓고 자기만 안전하게 쏙 빠졌네 라며 소란스러워지자 곧바로 잘렸다. 이 상사는 술이 깨고 나서 자기가 벌인 짓에 깜짝 놀랐다. 이 일로 아내분한테 이혼당했다고 한다.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받을 수는 없었다. 수민이는 이번 일로 결혼도 없던 일로 되고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지만 솔직히 동정심은 들지 않는다. 모든 걸 폭로한 상사에게 당신 때문에 내 결혼이 파토났어. 책임져. 라며 발악했지만 불륜은 둘 다 잘못한 거고 자업자득일 뿐이다. 오히려 아내분 말대로 남의 가정을 박살내놓고 자기만 행복하려 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 원래도 수민이는 나 말고도 남들을 무시해와서 그걸 되돌려받는 건지 수민이 결혼 파토났대. 꼴 좋다. 평소에 남들 무시하다가 천벌 받았네.
라며 사람들에게 비웃음당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자존심이 상해서 그만둔 것도 있겠지. 딱히 동료의 불행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이렇게 돼도 별 수 없다. 아내분이 있는데 불륜한 건 자기니까. 보통 결혼이 파토나거나 한다면 친구들이 위로해주곤 할 텐데 단 한 명도 그런 친구가 없는 걸 보니 수민이는 모두에게 그런 태도로 대해왔던 것 같고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3년 후 나는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남성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수민이처럼 호화로운 결혼식은 못 올리고 친구들과 가족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다들 축복해줘서 기뻤다. 결혼식에 와준 사람들에게 전해들었는데 수민이와의 결혼이 파토난 무진 씨는 그 후 새로운 회사에서 애인이 생겼고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행복해졌다고 한다. 수민이 때문에 한 번은 지옥을 봤으니 행복해졌단 얘기를 듣고 안심했다. 수민이는 어떻게 됐냐 하니 자기 결혼식에 불륜 상대를 초대해서 다 들통나는 멍청한 여자라고 소문이 나서 아직도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내 이름은 유진, 평범한 회사원이다. 지금은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동료들이랑 얘기하는 중이다. 아까 부장이 하는 말 들었어? 완전 성희롱이었잖아. 어디로 좀 안 사라지나? 매일 이렇게 같은 부서 여자애들 셋이서 같이 점심을 먹는다. 나이가 비슷하기도 해서 회사에선 제일 사이좋게 얘기하는 사이이다. 대화 내용은 주로 집안일이나 회사 일이다. 부모님이 슬슬 결혼하라고 잔소리야. 진짜 짜증나겠다. 그래도 얼른 결혼해서 전업주부 하고 싶다. 결혼 이야기도 자주 한다. 동료인 아영이는 결혼을 무척 하고 싶어하고 상대로 스펙 좋은 남자를 찾고 있다. 연봉은 8천 이상이라든지 키가 커야 한다든지 하는 얘기만 잔뜩 하고 있다. 그런 남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찾는다고 해도 결혼할 수 있을진 모르는데 말이다. 그러고 보니 이 중에서 남자친구 있는 건 유진이밖에 없네. 그러네. 다음에 남친 소개 좀 해줘. 내 남자친구는 대기업의 간부 후보로 또래 직장인들에 비하면 꽤 연봉이 높은 편이다. 게다가 집안도 넉넉한 자산가이다. 그런 남자친구와는 대학교에서 만나 지금도 사귀고 있지만 요즘 들어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 그래서 언제 소개해줄 거야? 나는 아영이의 말에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기로 했다. 아마 내 남자친구가 아영이의 이상형에 가깝겠지. 내 남자친구랑 가까워져서 친구라도 소개받으려는 걸까? 아니면 나한테서 뺏을 생각인 걸까? 왠지 얘라면 어느 쪽이든 그럴듯해. 그렇게 나는 남자친구를 동료들에게 소개하게 됐다. 장소는 남자친구가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이 남자친구인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이 회사 동료인 송아영이라고 해요. 근데 소개해주는 건 좋았지만 아영이가 내 남자친구를 노리는 게 확실해 보였다. 남친도 아영이에게 관심이 있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다.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휴일엔 뭘 하는가 등등. 마치 둘만 있는 듯 신나서 대화를 이어갔다. 아영이는 예쁘고 자기가 예쁘다는 걸 아는 애다. 남자 꼬시는 것쯤은 쉽겠지.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동료는 내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 식사를 계속했다. 괜히 얘한테 미안하게 됐네. 너 괜찮아? 남친 뺏기겠어. 그러게. 근데 뭐 뺏기면 그냥 그거밖에 안 되는 남잔 거니까 상관없어. 걱정된 동료가 화장실에서 내게 주의를 줬다. 속으로 엄청 걱정됐겠지. 아영이와는 다르게 얘는 착한 친구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다. 돌아가는 길에 아영이는 계속 내 남자친구 얘기를 했다. 잘생겼다느니 나랑은 안 어울린다느니 마음대로 내뱉었다. 회사에서 볼 땐 잘 몰랐는데 남자의 눈이 멀면 되는 게 없는 성격인 것 같다. 남자친구도 아영이가 신경 쓰였는지 그날 이후로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아, 얼마 전에 네 남친이랑 아영이가 같이 걸어가는 거 봤어. 알고 있어. 바람 피우나 봐. 나는 남자친구를 소개했던 다른 동료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 동료는 증거를 모아서 남친을 추궁하라고 제안했지만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동료가 왜냐고 물어서 나는 남자친구에 관한 문제를 동료에게 얘기했다. 그리고 회사 동료에게 소개해준 지 한 달 만에 나는 남자친구를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다. 남친이 헤어져 달라고 해서 깔끔하게 헤어졌다. 아영이에겐 형식적인 사과를 받았다. 말뿐만인 사과로 전혀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다.
왜 이런 애랑 사이좋게 지냈던 건지 이해가 안 됐다. 됐어. 신경 안 써. 진짜? 그런 능력 있는 남친을 뺏겼는데? 후회 안 돼? 완전히 남자를 스펙으로만 따지는 듯한 말이었다. 괜찮다고 하니 그때부터 무례한 말들이 이어졌다. 어차피 어울리지도 않았어. 내가 그 애를 더 잘 알고 걔도 힘들었대. 대체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걔가 불쌍해. 왜 처음에 너랑 만났을까? 걔가 운이 나빴네. 그리고 끝에 형식적인 사과를 덧붙였다. 아영이는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게 사과로 느껴지진 않았다. 아마 얘는 왠지 날 이긴 것 같은 우월감에 빠져있는 것 같았다. 사실 나 결혼하면 이 회사 관두려고. 아기도 그렇고. 그렇구나. 그리고 아영이는 그와 결혼하고 회사도 그만둘 거라고 내게 말했다. 신이 나선 앞으론 고급 저택에서 살면서 매일 가정부에게 집안일을 맡길 거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아영이는 아직 그의 집안 사정을 모르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아영이에게 일단 충고만 해두기로 했다. 아영아, 그 사람 집안 종교가 좀 특이하니까 조심해. 하지만 아영이는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아영이는 끝까지 부러워? 라던가 미안해 내가 뺏어버려서 라며 멋대로 말했다. 그리고 아영이는 아이를 낳고 회사를 나갔다. 설마 걔가 그런 애일 줄은 몰랐어. 괜찮아, 걔도 슬슬 눈치챌 거야. 그렇게 심했어? 솔직히 그 집안 이상해. 그렇게 몇 달 후 아영이가 청첩장을 보내왔지만 참석은 하지 않았다. 뭐 지금이라도 즐겁다면 됐어. 한 달도 안 있어서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 아영이가 결혼하고 몇 달 후 아이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다. 그런데 며칠 후 아영이한테서 갑자기 다시 연락이 왔다. 아, 이제 눈치챘나 보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전화를 받았다. 내용은 역시나 전 남자친구의 집안 얘기였다. 왜 안 알려줬어? 우리 친구 아니었어? 라며 뻔뻔하게 외쳐댔다. 그 사람의 집안은 유명한 자산가이다. 확실히 돈은 많다. 하지만 사실은 위험한 사이비 종교 집안이었고 수행이라며 평범한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할 짓들을 하고 있다. 나는 그걸 알고 헤어지자고 했지만 그가 좀처럼 헤어져주지 않아서 곤란하던 참이었다. 그럴 때에 아영이가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오히려 다행이었다. 남자한테 잘 보일 줄 아는 아영이라면 분명 그 사람도 꼬셔줄 줄 알았다. 무슨 종교에 꼭 들어가야 한다던가 태어난 아기는 부모랑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키워야 한다던가 아무튼 진짜 이상해. 어머, 그래? 큰일이네. 그러자 아영이는 남일이라고 무시하는 거지? 라며 버럭 화를 냈다. 그 사람 집안 종교가 특이하니까 조심하라고 말했을 텐데. 하지만 나는 무슨 이유가 있든 친구의 남자친구를 뺏은 이 애를 친구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차갑게 헤어지면 되잖아 라고 말했는데 싫어. 어떻게 잡은 능력남인데 절대 포기 못해. 라고 해서 그럼 그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 라고 말했다. 그래도 아영이는 종교를 받아들이긴 싫다고 했다. 들어보니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관계를 갖는 수행도 있다고 해서 겁먹은 듯 했다. 종교는 싫지만 돈은 갖고 싶다는 아영이의 제멋대로인 태도에 나는 진절머리가 났다. 부탁이니까 제발 어떻게든 도와달라며 떼를 쓰는 아영이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남의 남자친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뻔뻔하게 뺏어가니까 그렇게 되지. 이제 연락하지 마. 제발 유진아. 아, 미안. 아무리 헤어지려고 했다지만 아무렇지 않게 친구 남자를 건드리는 널 친구라곤 생각 안 해. 그리고 충고는 이미 했어.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정말이지 얼굴이나 집안만 보고 고르니깐 그렇게 되지.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내면인데.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냐. 내 이름은 지혜. 평범하디 평범한 여자다. 하지만 나는 사람을 사귀는 게 어려워서 학교에서도 늘 혼자였다. 우리 엄마는 몸이 약해서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엄마 대신에 집안일을 했다. 엄마, 괜찮아?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내 위에는 오빠가 있는데 병치레가 잦은 엄마를 보고도 집안일은커녕 늘 놀러 다니기만 했다. 심지어 오빠는 내 용돈을 멋대로 가져갔다.
야, 넌 어차피 쓰지도 않잖아. 내놔. 오빠는 항상 집에서 제멋대로 굴었다. 하지만 아빠는 그런 오빠를 늘 혼내서 집안 분위기가 나빴다. 나는 항상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에 가서 집안일을 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병문안을 가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 대학 진학은 어려울 것 같아 취업 준비를 했는데 어디 좋은 회사 없나? 고졸이라서 그런지 내가 원하는 일은 없었다. 어떡하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재택근무로 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재택근무라면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혼자서 편하게 할 수 있겠다. 나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남은 고등학교 생활 동안 열심히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다. 집안일과 공부의 병행은 힘들었지만 난 힘을 냈다. 내 노력을 본 아빠는 나를 응원해주며 일을 할 때 필요할 거라며 노트북을 사주셨다. 아빠, 고마워. 냐 오빠의 터무니없는 말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나는 한 달 동안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새 집을 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해서 버렸다. 그리고 창고도 준비했다. 일 때문에 바빴지만 더는 오빠랑 얽히기 싫었다. 야, 요즘 바빠 보이던데. 이제야 취직할 마음이 생겼냐? 뭐 그렇지. 그래? 드디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기뻐하겠다. 그런데 오빠는 지금 무슨 일 해? 난 뮤지션이거든. 그래봤자 무명이라서 돈도 나보다 훨씬 적게 번다. 오빠가 눈치채지 않도록 나는 그런 말을 참아가며 준비를 계속했다. 남은 건 오빠가 없을 때 집을 나가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뭐? 여행? 여자친구랑 이틀 동안 집 비울 거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오빠가 없는 이틀 동안 나는 내가 샀던 물건들을 전부 새 집으로 옮겼다. 쓰레기를 모두 처분한 뒤 오빠가 돌아오는 전날 밤에 집을 나갔다. 이제 됐다. 나는 새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제 오빠 뒤치다꺼리를 안 해도 된다니 속이 시원했다. 다음 날 오빠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야, 이게 뭐야? 오빠는 전화로 집 물건이 전부 없어진 데다가 수도에 가스, 전기까지 멈췄다고 난리였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다 내 돈으로 한 건데? 오빠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걸 누가 낸다고 생각한 거지? 정작 자기는 한 푼도 낸 적 없으면서. 가구는 내 것이 아니라며 화를 내는 오빠에게
내 거야. 웃기지 마. 한낱 백수인 네가 그런 돈이 어디 있겠냐? 나는 오빠에게 다시 내 직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다. 프로그래머로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모았고, 그리고 집을 리모델링할 때 집의 명의를 아빠에서 나로 바꿨다는 것도. 그걸 들은 오빠는 말도 안 된다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땅은 이미 팔아서 곧 해체업자가 올 거야. 뭐라고? 야, 너 지금 어디야? 당연히 알려주지 않았다. 알려주면 분명히 오빠가 내 집에 쳐들어오겠지? 그래도 본가와 꽤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만날 일도 없겠지만. 실례합니다. 집 해체하러 왔습니다. 벌써 해체를 하러 왔는지 전화를 통해서 업자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앞으로 자기는 어쩌면 좋냐는 오빠에게 난 냉정하게 말했다. 뮤지션이라며 번 돈으로 집이라도 사든지. 오빠는 그런 돈 없다며 오물거렸지만 이건 나더러 취직하라 하고 자기는 놀러 다닌 오빠 책임이다. 가족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오빠 따위는 나도 이제 모른다. 그리고 나는 오빠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얼른 새 집 찾아서 이사해. 안녕. 너 미쳤어? 잠깐만. 오빠는 초조한 듯 나를 불러세웠지만 이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더는 오빠랑 얘기하기 싫었던 나는 전화를 끊고 오빠 연락처를 차단했다. 이제 오빠한테 얽힐 일 없다고 생각하니 몸이 가벼워졌다. 엄마, 아빠, 천국에서 지켜봐줘. 나는 엄마 아빠 사진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난 프리랜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다. 월 수입이 기업 간부 수준이 됐고 일도 물밀듯이 들어왔다. 한편 오빠는 그때 업자분을 구타해서 폭행죄로 경찰에 체포당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실컷 놀러다닌 업보가 돌아왔다며 나는 오빠의 상황을 듣고 통쾌하게 웃었다. 오빠는 계속해서 나한테 연락하려 했지만 나는 전부 무시했다. 여친한테도 버려져 혼자가 됐다고 한다.